3월 26일 한미 FTA 3차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철강 추가 관세는 일시적으로 유예됐지만 자동차 부문에서는 상당 부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협상 완전 종료 시기는 아직 먼 상황인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익과 명분 모두를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한국국제통상학회 허윤 회장과 함께 한미 FTA 평가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통상 현안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한미 통상 현안 큰 이슈로 떠올랐고 최근에 한미 FTA 협상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또 부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양보 많이 한 거 아닌가 하는 또 부분적인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목조목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국제통상학회 이번에 새로 회장을 맡으신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어떻게 한미 통상 현안이 이제 타결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끝난 겁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겁니까? 그 개정 협상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타결됐지만 아직은 그 마지막 조문 수정이라든가 또 네네. 법률적인 검토가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타결까지는 아직까지 한 스텝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길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인하고 타결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별 그 문제가 없으면 그냥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어떤 단계인데도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핵하고 연계지으면서 아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최종 타결을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최종 합의에 대해서 미루는 바람에 지금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서로가 큰 이견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합의에 도달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큰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적인 평가부터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그 전체적으로 사실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협상팀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굉장히 최악의 경우는 막으려고 노력한 그런 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개정 협상의 결과를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는 명분을 주고 우리는 실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네. 자세히 보면 볼수록 명분과 실리를 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네. 뭐 조목조목 보겠습니다만 특히 조금 아쉬움이 좀 강하게 남는 부분은 어느 분야를 좀 먼저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철강 부분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양보를 얻어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동차도 아쉽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작 얻으려고 했던 그 미국의 이런 일방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한테 그 불리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또 미국에서 우리의 특별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불합리하게 그 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물리는 게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어온 게 뭔가라고 한번 되짚어 보면 상당히 막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셨듯이 철강 부분은 원래 이제 굉장히 고율의 그 관세를 이제 두드려 맞는 걸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제 풀어졌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법 이제 선방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것만은 아닌가 보죠. 원래 아시다시피 25% 저희가 이제 글로벌 관세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이 철강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나라를 25% 관세에서는 면제를 시켰는데 사실은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수입 제한 조치인 70% 코타라는 걸 또 가지고 왔거든요. 묶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2015년, 16년, 17년 3년 수출 평균에 70%만 매년 수출하게 그렇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톤으로 보면 한 268만 톤 그렇군요.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25% 물론 면제된 건 좋은데 면제는 면제로 끝나야지 왜 또 쿼타를 들고 왔냐. 특히 아하. 이제 판재류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강관류는 이건 뭐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힘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품목별로 이게 또 다시 쿼터가 다 또 조금씩 다 차이가 나게 정해졌군요. 그렇죠. 예, 과거 그 수출 알겠습니다. 실적에 따라 가지고요. 이래서 이제 반쪽짜리 면제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철강에 이어서 자동차 부분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내줬다 지금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그 픽업 트럭 관련해 가지고 네. 정부는 픽업 트럭이 원래는 그 미국에서 한국에 그 부과하는 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25%입니다. 근데 이게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관세를 줄여 나가서 2021년에는 무관세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이 아직까지 미국에 픽업 트럭을 수출하는 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쌍용차하고 현대차가 미국 픽업 트럭이 만약에 무관세가 되면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가 이미 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년 뒤로 미뤄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픽업 트럭 팔고 있으면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서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트럼프의 요구가 일정 부분 수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20년씩 무관세, 그러니까 서로 관세를 확 낮추고 거의 제로 관세를 가지기로 한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20년씩이나 더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인데 이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까지 픽업 트럭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그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러스트 벨트 아닙니까? 이 러스트 벨트는 뭐 제일 유명한 게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미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픽업 트럭이거든요. 픽업 트럭은 거의 포드, GM, 크라이슬러가 다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적인 차량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이런 그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미국 경제의 재건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꼭 막아야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나름 우리가 명분은 내줬지만 실리는 챙겼다는데 무슨 실리를 챙긴 거예요? 국내 자동차 수입 시장 쪽도 꽤 열어준 걸로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국내에 열어준 거는 이제 뭐 주로 안전기준, 안전기준 해서? 관련해서인데요. 원래 이제 미국 업체당 2만 5천 대까지는 그 미국의 안전기준만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인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걸 업체당 5만 대로 늘려줬죠. 우리 그렇죠. 쪽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보면 그렇게 한국에 미국 완성차를 많이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했는데도 8,100대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 차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자동차 업계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어떠냐 하면 미국의 자동차들이 그동안에 2만 5천 대에 묶여 있어서 아주 제한된 품목의 모델들만 선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약 이게 5만 대로 확대가 되면 미국은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그중에서도 한국 시장에서 비교의가 있는 이런 틈새 시장을 파고들 것이다. 특히 미국산 일본 자동차, 독일 자동차 또 한국 시장을 공략할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안전 기준이라는 게 사실 이제 미국보다 저희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걸로 비관세 장벽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닫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상 이제 열어주는 셈이 돼서 아직은 물량 그 시장 침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럼 우리가 무슨 실리를 챙겼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이 자동차 철강을 넘어서 이제 뭐 신약 쪽, 미국 쪽에서 굉장히 또 공을 들인 쪽이 있다고 그래요. 네. 우리 쪽은 뭐 이렇게 아주 중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약이라든지 몇 가지 또 기타 부분을 좀 한번 봐주시죠. 이번에 그 이제 미국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제약업계 특히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협상은 상당히 그 로비 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한국에서 차별받는다. 특히 혁신신약인 경우에 그렇다. 그래서 혁신신약인 경우에도 10%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한국 내에서의 차별 조항들을 좀 없애달라.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약가를 정하는데 특히 혁신신약 같은 경우에는 차별성을 없애고 올 4분기까지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높죠. 우리 일반 소비자에게도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가격이 오른다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 제약회사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게 싼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 신약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신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또 환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네. 그 약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하여튼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각국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그렇습니다. 하나의 논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농산물은 우리가 제대로 지켜낸 겁니까? 그걸 또 하나의 자랑으로 삼고는 있던데 또 이면에 뭐가 있지 않나 또 싶기도 합니다. 농산물은 정부에서 뭐 강력하게 이제 레드라인으로 그렇게 정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협상할 그런 어떤 전혀 계획이 없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협상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끌고 당긴 게 없기 때문에 협상을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젠다로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농산물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이 슈퍼에 가면 과일이나 야채나 곡물들이 여전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이 농축산인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알고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지금 수입된 여러 농산물들이 유통 경로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비쌉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정부가 점검해 보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오히려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는데요, 그죠? 농산물이라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 북미 회담 이후로 최종적인 어떤 타결 선언을 늦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막판에 뭐가 잘 안 되면 또 한 번 흔들 공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강대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대부분의 협상이 이슈를 연계해서 특히 안보가 거의 역사적으로는 통상의 상위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가 문제가 되면 통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이 문제가 된다고 안보를 흔든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의 여러 가지 또 동북아가 있어서 어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안보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상 문제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독립된 의제라기보다는 다 연계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가로놓인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서 빨리 이 부분을 매듭짓고 싶었던 그런 서로 간에 정치 일정으로 볼 때 미국도 그렇고요. 서로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화당이 알라바마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지고 또 펜실바니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졌거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뉴욕 시장 그 전에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지면서 공화당이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는 위축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개인의 지지도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의 재임 가능성은 지금 높게 점치지만 공화당 자체는 지금 상당히 위축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TPP에 탈퇴하고 또 나프타를 재협상하고 또 한미 FTA를 개정 협상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TPP는 막상 탈퇴하고 나니까 중국을 다루기가 TPP만한 것도 없다라는 지금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나프타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그런 어떤 협상 전략이 굉장히 공세적이고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로 일단 그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내놔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시간을 상당히 빠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중국과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쪽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영향을 받을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미국의 지금 많은 무역 조치들은 중국에 정조준하고 있죠. 작년 한 해 3,750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낸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하고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중국하고 상당히 미국의 수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의 특정 상품들을 겨냥해서 관세나 여러 가지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국이 끌려 들어가는 이런 지금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은 이번에 어떻게 그 철강에서 빠지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일본도 뭐 상당 부분 수출을 하는데 그렇지만 일본은 자세가 우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납작 엎드려서 지금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결국은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중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국의 보호주의에 같이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메인 타겟이 안 되려면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신중하게 그 중국과의 그 어떤 뭐 공동 전선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거는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포인트에서 한중의 FTA 이거 어떻게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한중 FTA는 이제 상품 FTA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발효가 되어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서비스 투자 부분인데요. 이 서비스는 일종의 빌트인 아젠다라 그래서 한미 FTA가 이제 이행되고 나면 2년 안에 또 시작하면 2년 이내에 협상을 끝내기로 이렇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국과의 서비스 협상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양국의 서비스 산업 개방으로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사드 보복에서도 봤듯이 사실은 막상 협의를 하고 뭐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행이라고 하는 게 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행을 충실하게 신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여전히 힘들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굉장히 우리의 주요 상대국으로 많이 그 랭킹에 올라 있고 거의 탑에 올라 있더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지역 나라들과의 이렇게 교역을 좀 더 이렇게 다양화하고 이렇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가고 뭐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은 사실 그 이번 문재인 정부의 남방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국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과의 무역 구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국에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큰 회사들이 나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공장에서 뭐 거의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품 소재를 수입하거든요. 갖다 우리가 팔고 있는 거죠. 예, 네. 수입을 해가지고는 미국과 유럽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지만 네. 대세계 시장으로 보면 한국 때문에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트남은 뭐 어느 모로 보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리한테 있어서는 이 남방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면 틀림없지만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관계에서 볼 때는 미국 시장이라 하는 게 여전히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독특합니다. 네. 세계 수많은 좋은 제품들이 와서 경쟁하는 시장이고요. 네. 거기서 성패가 나면 전 세계 시장에서 다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베트남은 미국을 대체하기보다는 여전히 굉장히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그 베트남과의 소위 상생 협력에 의한 무역 정진 또 상생 협력에 의한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중요한
파트너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좀 더 베트남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렇죠.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통상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괜찮을까요? 그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 제한 조처들이 좀 잦아들 것인가? 불행스럽게도 올해 그렇게 그 보호주의가 태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요. 네. 미국의 이런 조치로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중국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협상에 어떤 창구를 나름대로 열어놓고 그렇지만 여전히 국지전적인 그런 통상 마찰과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가지고는 올해가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강대국들은 가령 미국 같으면 한미 FTA 협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통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끝나는 그날에도 또 다른 이슈를 들고 나올 네. 것입니다. 최근에 무역장벽 보고서에도 네. 또 과일 압박이 나왔듯이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은 이런 그 반복적인 게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원샷 게임을 하는 경향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안보라는 것도 워낙 우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통상을 하는 사람들은 안보 환율 전부 다 네.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통상 협상을 진행한 우리 통상교섭본부 김현정 본부장으로 대표되는 ABC 학점 주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B- B- 정도 주고 싶습니다. 아, 점수 상당히 박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저 협상 당사자들이 이 점수의 의미를 좀 새기고 마무리를 좀 더 잘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이신 서강대 허윤 교수님 모시고 통상에 관련된 한미 통상 현안에 관련된 얘기 이모저모 한번 재미나게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경제 펀치에서는 이번 회부터 오늘 이슈와 관련해 해외 석학으로부터 들어보는 월드 나우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10년째입니다. 아마도 올해 새로운 글로벌 위기가 터진다면 어떤 위기가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이탈리아의 마리아 몬티 전 총리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If this crisis were to happen, that would happen in a context which,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willingness to address collectively issues of governance of globalization, is weaker and more divided than the one which was there in 2007, 2008. This time around, if we were to have a similar crisis, it would be puzzling to see what the reactions would be from the US, where the president, of course, is less enthusiastic about addressing these issues cohesively and globally than both President Bush and then in particular President Obama were, and maybe also the particular state of flux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K and the EU because of Brexit would slightly complicate the shaping up of a common position. 네, 방금 보셨듯이 아마도 새로운 위기가 터진다면 그것은 글로벌 공조에서 다시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변수처럼 그런 변수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